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변동성이 상당히 커서 걱정이 좀 많으셨을 텐데요. 그래도 월요일 시장 흐름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현재까지는 외인의 수급이 좀 들어온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반등이 나오면서 역시나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는 곳은 코스피 지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에서 약 3%대 가까운 2.79%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와는 좀 반대적으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지 못하는 코스닥 지수 0.51% 흐름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큰 그림. 정말 지금 시장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성민 파트너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말 동안 네. 정말 이번에는 좀 어떤 거 하셨어요? 주말 동안 잘 잤습니다. 좀 이게 좀 네. 건강하려면 그럼요. 시장을 보다 보면 요번에 진짜 네. 지난주에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네. 잘 잤는데요. 네. 잘 잤다는 거는 약간 과장일 수 있고 이렇게 잤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공부하면서 리포트 읽으면서 이렇게 잤습니다. 네. 나도 모르게 잠든. 뭐 최근에 리포트 보면 이제 뭐 5천은 기정사실화 약간 돼 있는 느낌이고 그 이상도 바라보는 리포트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KB에서는 뭐 7,500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CLSA도 마찬가지입니다. 모건 스탠리, JP 모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좋게 보면 네. 1,500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는 약간 우리가 항상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거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그렇죠. 우리가 그걸 정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끝났다 그러면 팔고 저기 서울에 계신 분은 부산이나 제주도 가셔가지고 휴식을 취하시면 되는 거지만 네. 안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겠죠. 근데 제 생각은 안 끝났다라는 것이고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우리 유튜브의 제목도 네. 팔 자신이 없다. 그렇잖아요. 저번 주 금요일 날 네.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5천을 향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목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네. 코스피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는 안 올라갈 수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방금 얘기를 좀 잘해 주셨지만 시장 흐름이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쉬어가는 과정. 그만큼 뭐 전반적으로 뭘 보시더라도 어떤 매체를 이용하시더라도 급하게 올라온 만큼 좀 쉬어가는 과정이 있을 뿐이지 앞으로의 시장을 본다면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시장이 끝나지 않았다라면은 일단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반도체 부분이 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리포트에서 나온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 어떤 키워드들이 좀 있는 걸까요? 제가 네. 시중에 나온 여러 가지 전략 리포트 및 종목 리포트를 공부를 합니다만 네네. 그거야 제가 이제 참고로 하는 것이고 제가 과거에 그런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수십 페이지 어쩔 때는 100페이지에 가깝게 만들어서 홍콩, 뉴욕, 런던 이런 등지에서 뭐 외국인 투자자 뭐 개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런던에 있을 때 블랙록 같은데 가가지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했듯이 그런 것들을 보는데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의 논리를 보는 게 아니라 논리도 봅니다만 이제 데이터들을 좀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데이터를 게더하기는 모으기에는 지금 혼자서 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 잠깐 쉬고 가고 있는데 그럼 왜 쉬고 있느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오픈 AI에서 미국 정부에다가 정부에다가 무슨 보증을 해달라. 지원 좀 해줘.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안임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됐죠. 그거는 이제 반도체 팹을 공장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너네들이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고. 두 번째는 지금 셧다운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셧다운 문제인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민주당의 한 10명이 되는 의원들이 일단은 셧다운 해소를 위해서 뭐 어쨌든 노력을 하고 있다. 노력을 하고 있고 일단은 셧다운 해소를 위한 투표를 할 것이다. 그래서 셧다운은 이미 해소된 거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기본적으로 지금 코스피가 그렇게 뭐 행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그재그 패턴을 보이면서 조금 하락을 했는데 네네. 이런 것들은 또 앞으로 상승하기 위한 체력을 또 다지는 데 있어서도 좋고요. 그다음에 AI 캐펙스를 보면 그 다음날 일어나면 상향이 될 정도로 그렇고 지난 목요일 보면은 또 그 젠슨 황이 대만의 TSMC를 방문해서 체육대회에 참여하고 TSMC는 그랬죠. 지금 젠슨 황이 더 많은 웨이퍼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랑은 다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따지고 보면 또 주말 동안에 뭐 그 전에 또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미중 간에 또 갈등이 재점화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살짝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렇게 따지면은 뭐 갈리움이라든지 중국의 그 뭐 히토류 같은 거 세 가지 종류인가요? 제가 봤을 땐 세 가지 종류가 이미 그 제재가 풀려 있고, 그 다음에 뭐 콩을 산다고 해서 콩을 또 안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대두 말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1년간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1년 계약을 했으니까. 이거 단기 계약, 이거 약간 계약직 같은 계약을 한 거죠. 1년 후에도 보겠다. 인턴이군요. 네, 인턴이죠. 인턴입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우리가 좀 그 생각을 해야 되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많이 오른 것들이 있는데 비슷한 섹터에 있고 비슷한 종목들은 왜 덜 올랐는지. 네. 그럼 앞으로 오를 게 더 오를 것인지. 뭐 아니면 안 올랐던 것들이 올라갈 것인지. 네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순환매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뉴스가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배당 분리과세 상법 개정 관련해서 아니요. 배당 분리과세 세금을 25%로 하향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은 KB금융으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KB금융으로. KB 한글을 바꾸고 금융. 아주 이거 저거 힘듭니다. KB금융으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 KB 근데 상법 개정 관련해서 이제 이런 KB금융들이 배당 분리과세 배당을 25% 적용받으려면 또 그만큼 또 조건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당 성향을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 같은 것들이 좀 있고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배당 분리과세는 가장 지금 도움이 많이 되는 것들은 50억이 넘어가는 자산가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팩트입니다. 제가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팩트예요. 그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게 사실은 뭐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부자 감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지수는 받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 감세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뭐 부자들은 뭐 저는 부자 아닙니다. 저는 부자 아니지만 부자로 보이는데 보이긴 그렇게 보이죠. 이렇게 귀하게 보이긴 할 거예요. 누가 봐도. 근데 저는 부자 아니지만 뭐 부자들 감세하면 안 되나요? 뭐 그 사람들이 또 소비를 많이 하고 시장에 도움이 된다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가 저기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뭐 부자 감세하면 안 됩니까? 부자 감세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약간 좀 그렇게 부자 아닌 분들을 위해서 또 정부에서 15만 원씩 30만 원씩 나눠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2,000불씩 관세에서 남는 돈 내지는 관세로 받은 돈을 갖다가 2,000불씩 각 개인한테 미국 국민한테 나눠주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부자들 빼놓고 그러니까 미국은 오히려 2,000불씩 나눠주는 이 소비 촉진책을 실시하면서
소위 좀 경제 약자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트럼프는 그러면은 뭡니까? 사회주의자냐?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 많아.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정책이 그때에 맞게 그렇죠. 예, 예. 정책을 펼치는 거기 때문에 뭐 또 15만 원씩 나눠주면 그거를 왜 거기다 돈 쓰느냐 또 배당 분리과세 하면은 또 뭐 금투세 도입해야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시장 경제가 도움이 된다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환율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1,450원을 지난주에 이제 뭐 돌파를 했다. 뭐 이렇게 되면서 또 엮어서 또 이야기하는 건 그래서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환율 얘기는 좀 제가 하고 싶지 않은 게 뭐냐면 네.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네. 고백하건데 저는 이런 경제 상황이면 그 다음에 2,500불의 투자, 3,500불의 미국에 대한 투자, 네. 그중에 1,000억 불은 조선, 나머지 2,500불은 뭐 10년간 200억 불 최대 한도로 투자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됐고 결정이 됐을 때 저는 환율이 사실은 천천히 네. 한 1년, 2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과거와 같이 한 1,250원 정도로 내려가는 게 맞다. 그 원화 강세로 돌아가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겠지만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지만 뭐 제 생각대로 되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오늘도 더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은 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뭐 그러면은 수출주에 좋지 않겠느냐. 좋죠. 좋은데 과거에 차화정 시대 기억나세요? 차화정 시대. 네. 뭐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우리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동차, 화학, 정유. 이게 막 몇 배씩 올라갈 때 네. 그때는 환율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그렇죠. 낮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환율을 가지고 뭐 우리가 그다음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배우고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 외국인은 소위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일 때 들어온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왜냐하면 환율로도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럼 외국인이 지금 삼성전자를 한 달 동안 샀다고 쳐보자. 네. 근데 삼성전자는 어쨌든 7만 원에서 뭐 10만 원 갔다고 쳐보자 이거죠. 그래서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환율을 또 까먹는 게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US 달러 코스피 차트는 그렇게 무섭게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환율을 물어보셨는데 아니 도대체 왜 환율이 이렇게 되는 거냐.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저렇게 분석해봐도 잘 모르겠는데 결론은 뭐냐면 네.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의 개인들이 투자하는 규모가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는 규모의 4배래요. 그런 것도 좀 이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알 수 있어요. 네네.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만들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런 거예요. 올해 네. 반도체가 좋았고 그게 전부 다 반영되지 않았고 내년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소위 뭡니까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제 생각에는 50% 이상 적어도 50% 이상 올라간다면 네. 제 생각에는 환율이 뭐 이러고 나서 또 내일 모레 또 방송할 때 1,500원 가면 얼마나 제가 또 창피하겠어요. 네. 근데 이런 단기적인 환율을 제가 맞출 수 없으니. 당연하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환율이 정상화될 거라는 아주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반도체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우리나라 경제에 적어도 한 3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도체의 영업이익이나 아니면 이런 펀드멘털이 내년에 50% 정도 향상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GDP가
적어도 2%는 올라가겠죠. 올라가야겠죠. 네. 2% 올라가야겠죠. 그렇게 된다면 미국과 비교했을 때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정상화되는 시기는 네. 내년 초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 초가 되면 파월 의장의 관둔의 시기가 다가오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의 여부가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하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이 지금 11월 초와 내년 1월 말 정도 사이에 요때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요때는 지금 정도 유지될 것 같아요. 지금 정도가 유지될 것 같다. 네. 근데 저는 이제 환율을 물어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외국인들의 수급 관련해서 네네. 최근에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뭐 7조를 팔았다 단기간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 국내 시장이 올라가기 위한 큰 부담이 되었다. 네. 지난번에 잠깐 물어봤을 때 저도 기억이 살짝 안 났던 것 중에 하나. 예, 그때 한참 코로나 시기에 개인들이 막 샀을 때 그걸 뭐라고 불렀죠? 막 그랬을 때 네네. 저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동학개미. 동학개미. 예, 동학개미 운동. 지금도 따지고 보면 개인들이 거의 수출량을 다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저기 예, 이게 펀드를 구분할 때 네.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구분하는 종류가 있어요. 또 그것도 그렇죠. 많아요. 그럼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종류는 뭡니까? 여러분들 알고 저도 아는 그런 겁니다. 하나는 롱 펀드가 있어요. 이 구분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네. 하나는 롱 펀드가 있고요. 하나는 롱 숏 펀드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건 뭡니까? 롱 펀드라는 것은 사실은 액티브 펀드에 가깝습니다. 계속 이렇게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들고 있다. 뭐 그래서 롱이라는 건 아니지만 롱이라는 것은 위를 본다 그래가지고 롱이라는 건데 롱숏 펀드 뭡니까? 헤지 펀드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가 보더라도 4,100이 가면 많이 올라왔으니까 헤지 펀드들은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도 단타 치지 않습니까? 치겠죠. 치죠. 네. 5일 있다 파는 경우도 있고 그날 파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헤지 펀드는 한 달 있다 들고 팔면 안 돼요? 되죠. 되죠. 네. 그러니까 왜 안 돼요라고 물어보냐면 그렇게 욕을 하시더라고. 왜요? 저 단타 외국인 들어왔다고. 왜? 개인들은 단타 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은 단타 치면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건 농담인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롱 펀드 이게 롱이라서 길다가 아니라 이게 매수하는 펀드와 롱숏 펀드, 헤지 펀드 간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뭐 이 사람들은 팔고 나갔다가 이제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헤지 펀드들이 롱숏 펀드들이 항상 삼성전자를 10만 8천 원에 팔면 예를 들어서 네. 그럼 이 사람이 이걸 맞추느냐? 못 맞추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네. 마이클 베리인가요? 뭐 그 사람 이름 뭐야? 숏. 네? 빅숏. 네. 네. 빅숏이 1분기부터 엔비디아를 쇼척되잖아요. 네, 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 그러다가 죽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진짜 주식시장은 어렵다.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뭐 개인들이 받았다라는 표현도 좀 웃기죠. 왜냐하면은 그렇죠. 외국인들이 팔고 기관들이 팔면 그 마이너스로 찍히고 우리는 플러스로 찍히는 건데 개인은. 그렇죠. 예, 예. 그거에 대한 센티멘트는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해야 돼요. 정말 개인들이 밑에서 받아서 산 건지 예, 아니면 그냥 플러스로 찍히는 건지. 예, 예. 아니 주식이란 건 그렇잖아요. 누가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그렇죠.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찍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모멘텀을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건데 제가 이런 말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자세히 들어가면 또 너무 길 것 같은 생각도 약간 있으니까 오늘은 또 시장 이야기 좀 했고 이제 조금 더 파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준비된 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역시나 반도체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하셨나요? 아니요, 그거보다도 네. 지금 그 대형주의 움직임하고 그거 그래프 하나 있죠.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대형주와 혹시 S&P 500 네. 이거 뭐 아주 잘 빠른데 오늘 오늘 센스 있게 잘 준비하는 뭐 안 졸고 우리 PD님이 맨 위에 있는 것이 대형주의 실적이겠죠? 맨 위에 있는 것이 대형주의 실적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뭐 맨날 대형주만 올라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는 왜 안 올라가지?
벌써 예전부터 계속. 그러니까 오래됐잖아. 이게 솔직히 네. 뭐 체감상으로는 뭐 예를 들면 뭐 4,200을 찍었다. 뭐 지금도 4,000을 뭐 방어한다 아니다. 뭐 오늘도 4,000을 뭐 넘어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많은 개인들은 실감하지 못하고 체감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종목은 가만히 있던데 빠질 때 더 빠지던데 이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지금 네. 이 대형주 실적이라고 제가 제목을 적어놓지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고 중간에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보면 네. 그 forward earnings per share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을 미래의 주당 순이익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보면은 대형주가 제일 좋잖아요. 그러면 대형주가 저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네, 네. 당연한 거다라는 거. 두 번째, 지금 대형주의 실적이 저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네. 쭉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저렇게 올라가면 저 그래프에다가 PER 차트를 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쭉 내려가겠죠. 그렇죠. 반대로 움직이죠. 네, 반대로 움직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밸류에이션이 뭐 엄청나게 비싸냐? 안 그렇다는 그렇지 않다. 거예요. 네. 싸냐? 싸지 않아요. 엄청나게 비싸냐? 안 비싸다는 거예요. 대형주 차트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네. 실적 관련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AI가 버블이냐 아니냐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실적이 저렇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버블이 될 수 있냐고요. 뭐 실적이 나오지 않고 주가만 움직인다 그러면 그건 버블이 될 수 있지만 그렇죠. 실적이 밑바탕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PER, 포워드 이거 보면 이건 반대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꽤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과거에 1998년도, 7년도 이럴 때, 네. 9년도 말까지 아주 좋았지 않습니까? 시장이 미국도 좋았고 우리나라도 좋았는데 그 인터넷이 새로 나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닷컴 시절에 닷컴 네. 버블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네. 그럴 때는 부채 비율이 꽤 높았어요. 부채 비율이 꽤 높았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물론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 봅니다. 네. 보세요. 자, 제가 기억으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ARM 주식을 담보로 잡고 빚을 내서 투자했어요. 두 번째 그 구글도 채권을 발행했어요 유럽에서. 그 빚이죠. 네. 그 다음에 그 오라클도 빚을 내서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신용까지 쓰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정말의 빙산의 일각이에요. 전부 다 보면 메타나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친구들은 전부 다 자기 현금 흐름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메가 M7의 지금 대략적으로 기업들이 지금 순부채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꽤 높지 않나요? 순부채 비율이 마이너스 18%예요.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할게요. 부채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50% 100%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어느 회사의 부채 비율이 얼마일까요? 거기 80%입니다. 그럼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니네. 그럼 순부채 비율도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현금에서 빼야 되니까. 그런데 순부채 비율이 마이너스 18%라는 건 부채가 없다는 거예요. 유보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 그러니까 거네요. 그동안 돈을 그만큼 많이 벌었으니까. 그런데 몇몇 회사들이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 그건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자사주 매입 캐펙스 요 차트 하나 보여주세요. 자사주 매입 캐펙스. 그러면 이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2022년도까지 회색줄을 보면 자사주를 많이 매입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는 게 약간 일이죠.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습관인가 봐요. 네. 주식수를 늘려서 주식수가 줄어들면 주당 EPS가 늘고 그러면은 또 실적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회색을 보이십니까? 회색 보이면은 자사주 매입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뭐가 늘어납니까? 캐펙스. 투자가 늘어나요. 미국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요. 돈이 너무 많잖아. 쌓아놓은 게. 네. 그러니까 자사주를 우리나라처럼 5천억 1조가 아니에요. 사게 되면 5조 10조 자사주를 이렇게 사버리니까. 그런데 나 그거 안 할래 그럼 이제는 내 생각에 말이야. 내 상황이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 AI에. 자사주 매입하는 걸 조금 스톱하고 여태까지 많이 샀으니까 이제 투자할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투자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돈으로 하는 거예요. 자사주 매입 안 하고.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좀 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투자자들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죠. 아, 옛날처럼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둘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나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돈도 없으면서. 아니요. 돈 많아요. 네. 손부채 비율이 마이너스 18%고 현금이 그만큼 많다는 거고 그 대신 뭐 하고 있냐?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만큼 투자하는데 그렇게 돈이 있나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네. 흘러 넘칩니다. 자, 일단 뭐 투자 방법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러게요. 그냥 우리가 하나만 또 들으면 이것도 자극적으로 유튜브에서 자사주 매입이 줄었다. 그렇게 되면 가만 있어 보자. 이것도 이거 돈이 이제 부족한 거 아니야? 이제는 또 자사주 매입도 안 하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반대로 자사주 매입할 돈을 가지고 R&D 비용, 연구 개발을 하면서 이제 우리 회사를 더 크게 늘리겠다라는 의미에서 캐펙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쫙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더 긍정적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재무 상태가 좋아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별로였잖아. 옛날에 언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1990년대 부채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런데 안정적이냐를 좀 봐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부채, 기업 부채제가 바 그래프 그거 있으면 하나 보여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재무 현황이 지금 현재 좀 많이 줄지 않았나요? 네, 재무 현황이 좋은지에 대해서 보면 1997년에 IMF가 와서 이제 저렇게 된 것이고 그때부터 쭉 줄어서 지금은 뭐 부채 비율이 많이 감소했죠. 부채 비율이 감소한다라는 것은 주주의 밸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같이 뭐 우리가 제가요 예전에 지금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삼성전자는 차치하고 나서라도 어떤 뭐 큰 회사가 뭐 채권을 발행했다. BBB 등급 플러스 등급이 몇 %다. AA 마이너스가 지금 채권이 몇 %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찾아보지를 못해요. 물론 시장에서 유상증자 하는 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웬만한 회사들이 유보율이 높고 현금이 다 많아요. 네. 그걸 가지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채권 발행이 엄청났어요. 예전에는 이게 뉴스만 찾다 보면 CW, BW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발행되다 보니까 일반 채권. 삼성전자에서 무슨 뭐 예를 들어 그렇죠. 만약에 삼성전자가요. 농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100조 굉장히 100조의 채권을 발행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장담하건대 반나절 안에 팔립니다. 그렇죠. 금리도 높게 안 주고. 그렇죠. 옛날이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이랑 완전히 달라졌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우리나라의 그 신용등급도 굉장히 높죠. 아주 좋죠.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는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가계부채가 조금 높긴 하지만 재정 상태는 신용등급 높고 제 생각에는 주식시장의 불편함 외국인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거 빼놓고는 전부 다 선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편함이 24시간 환율 트레이딩 데스크가 있어야 되는 거고 뭐 기타 등등 아이디를 이 아이디라고 있어요. 외국인이 등록해가지고 자기 계좌 등록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것만 좀 빼면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도 MSCI 디벨롭 마켓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데 금방 들어갈 것이고 거기다가 배당 성향까지 높아지면 이거는 뭐 왔다야 왔다. 그런데 지금 배당 성향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마디만 하면 지금 이 KB나 뭐 신한이나 이런 은행 쪽에서도 배당 성향을 계속 높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배당 성향은 조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그 대만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앞으로
제 생각에는 경기가 망가지지만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네네. 한 5년 내에는 우리나라 배당 성향도 선진국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증시도 MSCI 선진국 지수로 편입되는 시간이 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워치리스트로 들어가면 그거 좋아요. 워치리스트로 딱 들어가서 얘네들을 우리가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리스트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거부터가 벌써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이 일어나요. 네. 거기까지. 배당 성향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이게 예전만 하더라도 찬바람이 부는 지금 시기가 되면 이제 배당주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상법 개정하고 약간 맞물려서 이야기를 조금 해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중요 포인트가 많이 올라간 것이 더 올라갈까 아니면 좀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 움직일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시장이 결국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어느 쪽이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저는 네. 제 마음은 안 올라갔던 것들이 올라가길 바라죠. 네, 안 올라갔던 것들이 올라가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바라고 또 바라올 건데.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도 좋아하시지만 그 밑에 소부장도 좋아하시거든요. 그다음에 바이오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바이오 때문에 소위 죄송하지만 망하셨던 분들도 꽤 많았을 것 같은데 물론 알테오전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좋았겠지만 이 바이오 말고 또 이거 이 때문에 정말 고생 많잖아요. 이 때문에 진짜 고생이 많았잖아요. 2차 전지. 네. 저 2차 전지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이라고 얘기했지 그냥. 네. 좀 괜히 제가 미안하네. 얘가 뭐 미안할 건 없지만. 참 뭐 아까 유튜버 또 얘기하셔가지고 이게 또 교체가 약간 되긴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길 바라지만 그와는 반대적으로 올라간 것들이 좀 더 올라갈 것 괜찮을 같다. 것 같은데 굳이 따지면 대형주가 좀 아니 근데 왜냐면 이게 의미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약간은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초반에 시작했을 때 코스피 5,000을 넘어서 7,500을 이제 바라본다 뭐 이런 리포트가 많다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형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어불성설이잖아요. 그게 안 가면서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여서 그렇게 간다는 게 우리가 이제 보는 그거죠. 이렇게 뭘 얘기하냐면 같이 이렇게 움직이냐? 아니 가치는 좀 어렵죠. 이제 갔으니까 그 다음에 로테이션은 그 다음에 순환매는 중성주 좀 갔다가 좀 많이 올라가면 좀 쉬어서 그다음 대형주 갔다. 그렇게 형님 먼저 형 갔다가 내 손잡아주고 땡겨주고 뭐 이렇게 갔으면 좋은데 형이 먼저 가서 저기 앞에서 기다리다가 좀 쉬었다 가자 그러는데 형이 또 먼저 뛰어가. 그러다가 또 쉬면서 라면 한 그릇 형 먹고 같이 가 하는데 라면 한 그릇 먹고 그래 너 미안해 형부터 또 가고 또 가. 뭐 이런 거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반도체를 또 봐야 되는.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아니지만 디램 반도체 가격 한번 다시 보시고 얼마나 황당한 레벨에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격이 또 설마 올랐을까요? 황당합니다. 차트를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만 하더라도 지난번 봤을 때 그 왼쪽 언덕 있죠? 네. 그거는 이제 보이지도 않아요. 네. 정말 18년도 17년도 말에 저 언덕 저거 돌파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가 엊그제 같아요. 그러게요. 이거는 도대체 뭡니까? 이거는 이렇게까지 이제 올라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레거시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똑같은 얘기 자꾸만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견적을 안 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번에 얘기하셨을 때만 하더라도 뭐 예전에는 이제 얼마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뭐 가격이 너무 뛰다 보니까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그 가격을 설정하겠다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DDR4 8기가 저 말고 DDR4 16기가 같은 검은색이나
회색 같은 경우에도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저게 얼마까지 올라갈지 지금 모를 지경이다 이런 건데 지금 이거는 DRAM 가격입니다. 네. 근데 이제 낸드. 낸드도 굉장히 중요한데 낸드의 컨트롤러를 만드는 파이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파이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파이슨이라는 회사도 있고 여기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2027년까지 뭐 정말로 수급이 타이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 중요한 거는 네. 자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샌디스크 있잖아요. 샌디스크. 네. 네. 샌디스크에서 HDD하고 eSSD를 팝니다. HDD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버에서 우리가 옛날에 1980년대부터 우리 그 PC 안에 있었던 그 하드디스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개인들은 이제 그걸 플래시로 많이 바꿔놓긴 했습니다만 하드디스크가 이제 뭐 수백 테라바이트 이상 해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네. 들어가는데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하드디스크를 주문해서 사는데 1년 이상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 지금 돼 있는지 아세요? 시간이 더 늘어났나요, 설마? 2년 걸린대, 2년. 그래서 이게 하드디스크를 구매하는데 2년이 걸린답니다. 2년이. 그래서 지금 SSD로 전환을 하고 있고 또 SSD를 원래부터 살라고 그랬던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샌디스크의 실적이 올라가는 걸 떠나서 낸드도 지금 모자를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어느 정도 느껴지냐면 네네. 이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혹시 이게 제가 농담입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농담으로 얘기할게요. 혹시 낸드하고 디램이 모자라서 너무 모자라서 대란이 일어나서 전쟁 정도가 일어날 정도가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오히려 거꾸로? 이럴 정도의 느낌이에요. 아, 오히려. 네, 오히려 그럴 정도의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식량이 모자라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라면 공장을 가서 오히려 라면 공장에 그 앞에서 데모를 일으켜서 탈취를 하는 거 아니야? 뭐 농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분명히. 이 정도로 대란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내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한 150조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HBM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네네. 문제가 아니라 지금 레가시 반도체가 문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HBM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HBM 굉장히 중요한데 속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HBM이 중요하다는 거는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아는데 그러고 내가 준비 열심히 하고 할 거야. 잠깐만 이거 몰래 D램을 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거기서 돈이 더 지금 될 것 같은데 HBM 중요하다는 거는 뭐 알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공장 캐파를 늘리는데도 한도가 있고 그렇죠. 공장 캐파를 늘리는 데는 뭐 몇 년이 걸리고 어쨌든 조금 공장을 효율화하고 뭐 해서 조금 늘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지.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침에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아침에 우리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랬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뭐 굉장히 그 돈 많으신 분도 계시죠? 5억, 10억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면요. 제 생각에는 10만 원 삼성전자가 10만 원 밑이면 그냥 오래 좀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신용으로 한 20억 사세요.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드렸어요. 그러면 저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했을까요? 제가. 이게 8만 원이 갈 것이냐 12만 원이 갈 것이냐. 왜 20%만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많이 예. 그렇죠. 많이 투자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어떤 종목에 500만 원을 투자했어. 그거 10배 가면 5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근데 나 어느 종목에 20억을 투자했어. 20% 올라가면 4억 버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만큼 돈이 있어야겠지만 예, 죄송합니다. 예, 뭐 전부 다 그런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문제가 크다. 저번 주에 제가 방송했던 방송 제목이 뭡니까? 지금 팔 자신이 없다라는 거고 오늘도 팔 자신이 없습니다. 팔 자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금융주 때문에 배당 소득 분리과세 완화 추진에 이제 KB나 뭐 신한이나 하나금융지주나 한국금융지주나 이런 것들이 잘 올라가고 있어서 좀 소외된 것들이 올라가고 있어서 좀 다행이긴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SK 하이닉스, DB 하이텍,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소부장 또 이제 그 로테이션이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네. 뭐 당연히 거기에 한미 반도체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의 그 업그레이드 과정, 그 다음에 PER,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 과정을 우리는 좀 더 즐겨야 된다. 다시 한번 여기다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M7의 순부채 비율이 18%다. 이 현금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부채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부채 비율도 그간 20년 동안 굉장히 낮아진 건 사실이에요. 네, 사실입니다. 그 과거에 높았던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사나 아니면은 아주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옛날 건설 회사나 이런 것들 부채 비율이 높아서 그렇지만 지금은 현금을 만드는 우리가 부가가치가 많은 그런 산업에 많이 있어서 부채 비율도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뭐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최근 이제 국내 시장 흐름에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 하나가 기관의 역할 같은 부분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와 좀 비슷한 결인가요? 최근 이제 국민연금 쪽에서 예전에 이제 투자로 돈을 좀 벌었다 이런 얘기를 좀 봤었는데 좀 자금을 좀 더 늘려서 주식 비중을 좀 늘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네.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났잖아요. 국민연금이 13.5%의 비중이 꽉 차서 근데 그 밸류는 17%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얘네들이 맨 처음에 샀을 때 14%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올랐으니까. 네. 꽉 차서 목표 비중이 죄송합니다. 숫자를 좀 제가 보면 15% 정도 돼요. 14.9%인데 14.9%의 비중이 꽉 차서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러면 대형주를 좀 팔아서 대형주를 쭉 반 정도 팔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팔고 삼성전자도 팔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팔고 싫어하겠네요. 싫어하실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뭐 저기 뭐냐 알테오전도 팔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팔고 하이닉스도 팔아서 코스닥의 중소형주를 쫙 한번 스프레드아웃 쫙 퍼뜨리면 그러면 똑같잖아요 비중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개인들도 좋아할 테고 특정 개인들이 좋아할 테고 또 삼성 그래서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TAA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TAA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그 사규예요. 사규. 사규.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보다 좀 더 늘릴 수 있다. 아니면 더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적어도 10%까지 사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으면 8%까지만 사도 돼요. 우리 싫어요. 덜 살 거예요. 그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예요. 여유. 그런 맨데이트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 그래서 지금 14.9%면 어차피 10% 같지만 2% 정도는 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30조가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뭐 30조가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전반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국민연금 내지는 공무원연금 내지는 우리나라의 펀드
것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좀 활발하게 매매하고 투자하고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더 정부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조성해야 된다. 그렇죠. 첫 번째가 이제 배당 분리과세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자사주 의무 소각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얼마 전에 그 뭐 상법 개정이 되기 전에 했던 많은 기업들의 교환사채 발행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다 금지시키고 다 원복을 시켰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주식으로 장난치는 것들 내지는 실적으로 장난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그래서 어쨌든 국민연금이 TA의 그 내규를 활용해서 추가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일단은 지금은 다행입니다. 네, 지금은 다행이고 여기서 이제 TA가 전술적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국민연금이 비중 확대에 얼마라도 나선다는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그런데 이걸 또 2%더 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가 좀 있는 거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자, 일단 시간이 또 많이 지났습니다. 근데 또 뭐 싫어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종목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종목 얘기를 또 하나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종목 얘기를 오늘 안 했나요? 한 개도 안 했어요. KB금융 시작해 볼까요?로 잠깐 독수리 타법으로 KB금융 한번 한 다음에는 네 하나도 얘기를 안 해서 또 제가 있으려면은 또 종목 얘기들을 좀 한번 쭉 한번 이제 해보세요 한번. 네. 아니 뭐 종목이야 뭐 다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 뭐 종목 얘기를 꼭 내가 해야 돼. 우리 어떤 종목부터 얘기를 좀 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네. 우리 뭐 업데이트나 좀 해볼까요? 우리 여기 현명한님 들어오셨네. 현명한님 들어오셨는데요. 이게 보면은 이 차트 어떻게 하는 거야? 네? 차트 위에 그 누르면은 뭐 여기 이쪽 보면 여기 종합 차트. 네. 차트. 여기 맞아요? 네, 맞네. 현명한님이 들어오셨네. 네, 현명한님 예전에 저한테 대한유화 많이 물어보셨잖아. 네, 대한유화 좋네요. 네. 오늘 종유 쪽이 괜찮더라고요 또. 네, 기다리셔야 되죠. 계속 이렇게 해서 중기 투자하셔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거가 하나가 업데이트 해드리는 측면으로 제가 이제 언급했던 것 중에서 케어젠이라고 있어요. 케어젠. 케어젠. 케어젠이라고 있어요. 근데 케어젠이 요게 이제 그 비만 그 건강식품 관계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태국, 캐나다, 인도, 레바논, 멕시코 뭐 등 터키까지 했나요? 이렇게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나네. 그런데 계약을 잘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그간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경고를 먹고 있어요. 주의 경고 있잖아요. 경고를 먹은 다음에 한 달 동안 이렇게 옆으로 기었어요. 근데 내일 아마도 내일 경고가 풀리는 날일 것 같아요. 네, 11월 11일이죠 내일이. 네. 그래서 그간 안 올라갔으니까 풀리는 게 제가 수학으로 이렇게 산수로 계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풀릴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너무 올라가도 안 될 것 같고 뭐 한 5% 10%까지는 올라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20% 올라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케어젠이 지금 실적도 되게 좋고 그다음에 수주도 좋고 그다음에 비만 관리 테마에도 좋고 원래 돈을 잘 버는 회사고 네. 마진이 거의 한 40에서 50%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좀 사면 좋을 것 같다. 투자의 고려 대상이 된다. 케어젠. 이렇게 좀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케어젠에 대해서는. 두 번째. 약간 옛날 할아버지 느낌 있잖아. 아니야. 내 지금 눈이 나빠. 보자. 이번에는 뭘 봐야 되나. 네오셈 있잖아요. 네오셈도 요거는 제가 언급을 했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서 일단은 첫 번째 죄송해요. 제가 사과를 드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는 뭐 하는 회사냐면요.
그 SSD, 그러니까 플래시를 검사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네오셈 거의 독점적이 제너레이션 6, 그러니까 네. 6 제너레이션은 또 독점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드디스크 드라이버를 구매하는데 2년이 걸린다고 그랬죠. 네. 그다음에 낸드는 26년이 아니라 27년도까지 쇼트지가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이 그 낸드의 캐파도 확대가 되고 네오셈의 수혜가 될 것 같은데 안 올라가고 있어. 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기다리신 게 좀 힘들었죠. 근데 전혀 문제가 없고, 네. 전혀 문제가 없고, 기관들도 상당히 예, 거의 매일 모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짜증이 나고 불편하고 그래도 좋은 종목 가지고 있고, 이게 2026년에는 실적이 한 500에서 800% 사이 굉장히 많이 급증하는 그렇게 추정이 돼 있고, 또 27년에는 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종목 가지고 있다. 이게 컴퓨터 엑스프레스 링크 CSL 관련 주기도 하고 소캠 관련 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 늘어난다. 지금 당장 실적은 별론데 실적 확실히 턴어라운드 한다. 그런 측면으로 분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케어젠 그리고 네오셈 두 종목을 잠깐 이야기를 해 주셨고, 한 종목 정도 더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한미반도체 말씀드릴게요. 한미반도체. 네, 한미반도체는 저라면 오늘 정도 좀 매수를 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한미반도체가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네. 사실 실제적으로 생각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페타시스는 어때요? 오늘 또 강하게 올라가는. 한미반도체는요. 네. 요거는 일단은 HBM4E까지도 아마 한미반도체에 TC 본도가 들어갈 수뿐이 없어요. 4 아니고 4E 그 다음 것까지도. 왜냐하면 얘네들이 33단까지는 TC 본도를 활용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런 기술적인 측면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삼성에 아마 들어갈 가능성도 저는 80% 이상 봐요. 뭐 다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에 삼성전자의 자회사 세메스랑 소송 이후부터 좀 사이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지금 HBM4 가격을 한 50% 인상했잖아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도 30에서 40% HBM4용 장비를 인상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 마지막으로 한미 반도체가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HBM3용으로 내가 납품한 거 있잖아. 그거 더 이상 업그레이드나 AS 못 해줘. 새로 사란 말이야. 네네. 왜 자꾸만 고쳐서 쓰려고 그래. 그래서 새로운 장비가 이제 계속 납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이밍에 문제는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렇게 될지 네네. 거의 다 온 것 같아서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조정받았으면 저는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한미반도체까지 또 이야기를 해 주셨고, 이번 주 전략이라고 본다면 팔 자신이 없다. 팔 자신이 또 없다. 또 없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관심을 좀 가지되 그래도 여전히 좀 대형주 위주의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은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강하게 좀 나오는 모습은 좀 보여지더라고요. 네네. 삼성전자 대 SK 하이닉스. 그건 칼라가 틀려요. 칼라가 달라서. 칼라가 틀려요. 왜냐면 나는 좀 리스크를 좀 가지겠다 하면 SK 하이닉스는 갑자기 되라고. 근데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할래요? 갑자기 삼성전자가 우리 HBM4까지 완전히 개발됐고, 솔직히 말하면 SK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좋고요. 쌉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6% 올라가고 SK 하이닉스 10% 빠져요. 그러니까 맞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리스크하고 리워드, 그러니까 위험과 소득을 이렇게 잘 분배해서 어떤 걸 사야겠다고 생각하면 저는 삼성전자를 사죠. 근데 뭐
여러분들은 SK 하이닉스를 살 수 있고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훨씬 HBM 관련해서 기술력이 좋고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것이고 그 돈 버는 폭, 소위 말해서 성장이 좋을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고스톱을 치는데 이거 도박은 아니지만 뭐 저는 점 100을 치고 싶은데 자꾸만 점 1000을 치자 그러니 저는 좀 안전하게 예. 네, 그런 측면입니다. 농담입니다. 네. 근데 한 번에 확 와닿네요. 어떤 느낌인지 확 와닿네요. 나는 좀 안전하게 뭐 최영환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현명아님, 금강리님, 그다음에 이윤정님, 이윤정님 이렇게 뭐 하시나 모르겠어요. 이윤정님은 정이 많은 분이에요. 네네, 정이 많고 항상 들어오십니다. 저렇게 체크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번 주 월요일은 좀 긍정적으로 출발했고 지금 미선물 쪽도 안정적이고 이번 주 팔 자신이 또 없다라고 했으면 좀 관심을 좀 가지고 봐도 되는 거겠죠. 네. 이번 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도 되나요? 간단하게. 네. 나는 오늘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립니다 저. 오늘 나는 솔직히 좀 시장 얘기를 길게 해서 그렇지 오늘 솔직히 좀 궁금했던 건 여러 가지 섹터들 관련해서 오늘 뭐 솔직히잖아요. 우리가 조방원 관련해서도 지금 어떻게 좀 봐야 되느냐 뭐 조선, 원전, 뭐 방사는 조금 또 이렇게 뭐 되는 측면이 있다는데 최근에 또 뜨거웠던 로봇 관련주들이 좀 쉬어가니까 또 이쪽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그리고 로봇 잠깐 얘기해 볼까요? 네. 지금 몇 초 안 남았는데. 네. 저 2초 남았는데. 아니 근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네. 로봇은 이제는 개념적인 상황 있잖아요. 이 콘셉트적인 상황 있잖아요. 컨셉추얼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개념적인 상황을 이제 벗어나서 프랙티컬한 상황, 실제적인 상황으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나온 그 여성용 로봇 그 휴머노이드 보셨어요? 유튜브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서 나온 여성용이 나왔는데 이제 이 로봇가 이제 걷는 거예요. 근데 모델 같이 걸어요. 뚜벅뚜벅이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깜짝 놀라서 거기 보시는 사람들이 저 안에 사람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다리를 갖다 이렇게 그 천을 잘랐다니까요. 그 중간에. 이제는 이게 컨셉추얼 로보티스, 컨셉추얼 화살표 프랙티컬. 개념적인 상황에서 실제적인 상황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까요? 그랬잖아요. 네네. 사세요. 사시라고. 네, 마지막에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약간 종교 모임인 줄 알아요. 자, 어찌됐건 오늘 마지막은 이제 로봇과 지금 현 시장 전략 관련해서 짧게 굵직하게 이야기를 남겨주셨어요. 마지막에 뭐 또 공부하는 척 하지 말고 이제 인사해야 돼요. 자, 일단 저희 이번 주에도 상승하는 장에서 또 좋은 전략과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